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CNN 특파원이 한국 방문단 하루 만에 완전히 편견을 뒤집게 되었는데, 수십 년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 여겼던 나라가 실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 나라의 실체 앞에서 모든 선입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확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압도적인 현실을 마주한 그의 충격적인 한국 재발견 사연을 통하여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CNN의 국제특파원으로 지난 3년간 중동 분쟁 지역을 누비며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려왔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취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정이죠. 모든 것은 CNN 본사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서 편집장 로버트는 제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영향력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안이었죠. 마이클, 이번 특집의 메인 취재기자로 당신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네. 라는 로버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10년 전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통역 장교로 파견되었던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미군 부대 인근 소도시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양키고 홈이라는 외침, 길거리에서 저를 피해 걸어가던 사람들의 시선, 택시기사가 제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던 그 순간들.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어학 능력 때문에 통역 장교로 차출되었지만 현지인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군 생활의 고단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매일 느껴야 했던 소외감이었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로버트, 한국 관련 취재는 사양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일본이나 대만도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라고 말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로버트는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하게 물어보겠네.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수년간 철저히 감춰온 상처를 동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라고 짧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로버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클, 자네가 CNN의 최고 특파원 중 한 명인 이유는 개인적 감정보다 진실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계를 보여주는 능력 말이야.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10년간 저는 중립적 시선으로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전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은, 그곳만큼은 객관적일 자신이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군대 수첩이 눈에 들어왔죠. 그 안에는 열해 전 한국에서의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았어요. 한국,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폐쇄적이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나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재난 현장을 누비며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해온 특파원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이토록 움츠러들다니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이틀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과연 제가 옛 상처를 넘어 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까? 변한 것은 한국일까? 아니면 저 자신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1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길게 늘어선 줄 없이 여행객들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었고, 공항 곳곳을 누비는 안내 로봇들이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마중 나온 현지 코디네이터 김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거부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울 시내로 향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안내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서울 도심은 마치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 외벽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도시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죠. 10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숙소인 동대문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방에서 내일의 취재 일정을 검토하던 중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 노인을 도와주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은 번역 앱을 이용해 노인과 대화하며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죠. 청년들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처하고 능숙하게 행동했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제가 알던 한국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면 제가 애초에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취재 일정은 강남역 근처의 스타트업 허브였습니다. 그곳은 젊은 기업가들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심지였어요. 취재를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젊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부축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은 10년 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노약자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젊은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노인이 타자마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배려 있는 행동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스타트업 허브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하던 차에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우산을 공유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영어로 괜찮으세요? 같은 방향이라면 함께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허브에 도착하자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K-커넥트라는 회사의 창업자 윤지수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소외 지역에 무료로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윤지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통찰력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연결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취재해야 할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지수와의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줄기를 뚫고 바쁘게 오가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한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윤지수와의 인터뷰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술 기업가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비전을 가진 혁신가였어요. K-커넥트는 최첨단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흰색 벽면과 투명 유리로 구성된 현대적인 사무실, 공간은 개방감을 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에요. 윤지수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가 현대기술과 만나 탄생한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설명했죠. 취재를 위해 회사 내부를 둘러보던 중 윤지수의 사무실 한편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군복을 입은 외국인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무심코 그 사진 속 인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지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경찰관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외국인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군들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 때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10년 전 일이 기억나는지,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오산 근처 파견소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오산, 바로 제가 주둔했던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특별히 도와주셨던 미국인 장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종차별 사건 관련해서요. 윤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했어요. 한 미국인 장교가 현지 식당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쫓겨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죠. 그 장교의 이름이 마이클 콜린스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간 간직해온 상처의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했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 사이에 제 이름이 로마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천천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일기에는 저와의 만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식당에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고 쫓겨난 저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눈에서 보였던 깊은 상처와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마음도 담겨 있었죠. 그 경찰관이 바로 윤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들으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식당에서 쫓겨나 길가에 홀로 서 있던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던 그 경찰관. 그는 저를 다른 식당으로 안내해 식사를 대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당시 너무 상처받고 분노에 차 있어서 그의 친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기장에는 제가 한국을 떠나며 좋은 기억을 갖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도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10년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을 간직해왔던 저와 달리 윤지수의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고 염려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지수는 일기장을 넘기며 아버지가 그 후에도 저를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K-커넥트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지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글로벌 소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디지털 연결을 통한 문화적 장벽 허물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이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저는 10년간 한국을 미워했지만 한국의 어떤 이는 저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지수와의 만남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기장 속 기록은 제가 10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했어요. 특히 윤지수의 아버지가 적은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저녁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디지털 간판 너머로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쁘게 걸어가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고 길을 건너는 노인을 기다려주는 작은 배려들. 이런 모습들이 제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진면목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취재 일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의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기술 뒤에 숨은 인간적 가치, 디지털 시대의 정을 조명하고 싶었어요. 민수에게 연락해 계획 변경을 알렸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새로운 일정을 짜주었어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외곽의 실버케어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센터 관리자 박소연은 입소 노인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취향, 생활 습관을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첨단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돌본다면 박소연과 같은 직원들은 그들의 정서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히 노인분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상 습관과 감정 상태까지 분석해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에요. 박소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첨단 장비보다 그 따뜻한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사진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 70이 넘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소년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했고 할머니는 마침내 영상통화에 성공했을 때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 교육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온라인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고립감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저녁에는 윤지수가 추천한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아날로그적 공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고 흥정은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이루어졌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도 시장 상인들은 음식을 맛보게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 작은 푸드트럭을 발견했어요. 운영자는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음식 한 개를 구매하면 한 개가 지역 노인들에게 기부되는 방식이었죠. 전통과 현대, 상업과 나눔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연결이 있었어요. 기술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세대 간의 연결, 과거와 미래의 연결. 이것이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살펴보니 제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죠. 햇살이 가득한 아침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서자 윤지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제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윤지수는 일기장에 더 많은 내용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아버지가 지역 경찰서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저를 마지막으로 본 날로부터 매년 같은 날짜에 일기를 쓰며 제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었다는 사실이었어요. 10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그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인 3년 전이었죠. 아버지는 콜린스 씨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셨죠. 윤지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잊고 싶었던 상처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저는 K-커넥트를 설립했어요. 우리의 미션은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윤지수의 회사가 전 세계 소외된 지역에 무료 인터넷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의 친절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윤지수는 K-커넥트가 진행 중인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 외곽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국의 가족들과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여성은 화상통화로 고향 부모님께 아이의 첫 걸음마 영상을 보여주며 기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의 배경에 한국인들의 정문화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서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선 한국의 사회적 성숙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윤지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석양에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10년 전 한국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에 대한 쓰라린 기억만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었어요. 윤지수의 아버지가 보여준 친절,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오늘의 변화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취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기술 중심의 다큐멘터리가 아닌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지수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작은 친절의 연쇄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지수의 도움으로 한국의 다양한 혁신 현장을 방문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시티 프로젝트,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에듀테크 솔루션까지 모든 곳에서 첨단 기술과 깊은 인간적 통찰이 결합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10년 전에는 이를 단순한 조급함으로 해석했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놀라운 적응력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앞에서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회복력이에요. 국내 유명 미래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문화적 특성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었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로 고향 농촌을 되살린 청년 농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가, 디지털 기술로 전통 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장인까지 모두가 기술의 힘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취재 열흘째 되는 날, 오산의 옛 미군 기지 인근을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기지 주변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쫓겨났던 그 식당은 이제 국제 음식을 판매하는 다문화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주인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군과 지역사회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었어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문화교류 행사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윤지수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옛 기지 인근 공원에서 열리는 한미 우정축제를 취재했습니다. 미군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춤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10년 전 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어요. 그는 윤지수의 아버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열흘간의 취재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엮어낼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나열하는 것보다 그 기술 발전 뒤에 숨겨진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변화와 깨달음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윤지수와 함께 다큐멘터리의 구성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다큐멘터리의 중심축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정한국이 세계를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다큐멘터리는 10년 전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상처로 시작해 윤지수의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을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 지향적 혁신으로 재해석했어요. 코로나19 대응, 기후위기 해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서 보여준 한국의 접근법은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새롭게 조명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빠른 적응력과 회복력의 원천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의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편집을 마무리하던 날, 로버트에게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초안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그의 감동 어린 답장을 받았어요. 마이클, 이건 단순한 기술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이야기군. CNN의 최고 작품 중 하나가 될 것 같네. 방송 전날 윤지수와 한강변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그녀의 모습을 담으며 이 모든 여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친절의 연쇄 반응이라고요. 콜린스 씨와의 만남이 아버지에게 그런 시작점이었다면 이제 콜린스 씨의 다큐멘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문화적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개인적인 여정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방송 이후 CNN은 제게 서울 특파원직을 제안했어요. 열애 전 떠나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2년간의 특파원직을 수락했어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의 편견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윤지수의 아버지가 묻힌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묘비 앞에 서서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열리는 편집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세계에 알리는 기사를 제안하며 과거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를 발견했습니다. 윤지수와는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지수 문화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윤지수의 아버지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가 간 문화, 이해와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CNN의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출범 행사 날 윤지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한 경찰관과 한 군인 사이의 작은 만남이 이토록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주지만 진정한 연결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첫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결과물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문화적 차이보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 다른 국가로 확장되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30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각국의 교육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UNESCO의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생활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오산 미군 기지에서 열린 한미 청소년 문화축제를 취재했을 때였어요. 10년 전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우정을 쌓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특파원이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매일 다른 나라의 CNN, 지국에서 연락이 오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취재 요청이 쇄도해요. 디지털 정은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지수의 회사 K-커넥트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 소외 지역에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UN에서 혁신적인 지속 가능 발전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류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그들의 미션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저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윤지수의 아버지가 일기장에 적었던 소망대로 저는 마침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창밖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에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 너머의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